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서 세계 5각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신경제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성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부모 급여를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97명으로 닷새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줄며 이틀째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먹는 치료제의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2,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긴 뒤 실종돼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서 금괴 254kg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내일은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재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고 한미 공조하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현희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일단 합참은 지난번과 비슷한 탄도미사일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또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재원 과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고 또 한미 공조하에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서 탐지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지난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는데요. 다만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만큼 유엔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이번에도 국가 고유 권한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발사 당시에 우리 군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에 대해서 기술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깎아내렸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1위 등은 서 국방부 장관의 대비 태세 점검 등과 관련해서 새해 벽도부터 광기를 부리며 짙은 전운을 몰고 왔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앞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고 도발이 아닌 방위력 강화 차원의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말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한 달에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은 경위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직원 이모 씨가 사들인 금괴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장소는 이 씨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용 상자를 여러 개 들고 나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회사 돈으로 몰래 사들인 금괴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금괴 254개가 맞는 건가요? 얼마 정도 찾으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씨가 금괴 보관 장소로 삼은 곳은 다름 아닌 이 씨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앞서 금괴 497개는 이 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집을 포함해 이 씨 아내와 여동생 주거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4시간 반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이곳 이 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금괴 254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0개 가까운 금괴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금괴가 이 씨 가족 집에 숨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금괴를 발견함에 따라 이 씨와 가족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사들인 금괴는 모두 851개. 이 가운데 755개를 압수했고 아직 찾지 못한 96개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주장대로 윗선 지시는 없었는지, 다른 임직원 공범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대선 57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발표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선대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죠.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의 비전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경제 비전을 발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습니다.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 문제를 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두 후보의 정책 비전들을 좀 다루게 네네. 됐는데, 자, 오늘 이재명 후보는 오전에도 발표를 했었고 조금 전에도 디지털 혁신 대전환 구체적인 공약도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대전환의 골든타임에 종합국력 세계 5강 경제 대국으로 가겠다. 네. 오늘 발표 형식도 테드 강연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꾸준히 지금 보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국가도 재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업도 이제 돈이 쌓이고 있거든요. 은행도 돈이 쌓이고 있는데 개인은 빚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예. 딜레마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건 아마 대부분의 나라 국가 예.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제 4대 전환 얘기하는데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예. 그중에 사실은 산업 대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 대전환 중에서도 디지털 대전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경제에 지금 디지털 아니면 뭐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 네. 산업에 6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디지털 분야를 강조한 것 같고 결국은 아마 이 성장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좀 문제다. 예.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효과도 사실은 개인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있고 성장 자체가 정체돼 있는데 이 성장을 늘려서 기회를 늘리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한테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뭐 복지 문제 다 시초가 결국은 성장이 정체된 거 아니냐.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기회 총량 늘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저는 아마 정책의 중심도 당초에 이제 뭐 우리 1호 공약이 뭐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을 때 뭐 기본소득 아니냐 그러는데 기본소득 문제가 아니라 전환적 공정 성장을 얘기했었고요. 거기서 방점이 공정과 성장이지만 이 전환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디지털 에너지 전환 얘기하는 건데 공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 중요하다. 방점이 성장에 있다. 이런 걸 아마 분명하게 오늘 표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기본소득을 강조했는데 1호 공약은 전환적 성장, 공정성장이었죠. 공정성장 이걸 네.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오늘도 중간중간에 뭐 혜택이 국민에게 다 돌아가게 하겠다. 배제가 없는 대전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공정가치가 있긴 했지만 성장에 좀 방점이 찍힌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김경진 의원님은 오늘 이재명 후보 1년의 공약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디지털 관련해서 네. 이제 저희도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는 수도, 도로 이런 물리적인 시설만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고 네.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 기반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다. 이런 인식을 저희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 삶에 필요한 이 디지털 기반들이 이제는 SOC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들 좋은 내용들 많아요. 보면 디지털 인재 100만 발급하겠다. 네. 삶의 여러 곳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겠다. 근데 저희 윤석열 후보도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은 다른 이게 우리의 물과 공기처럼 우리 예.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로 이 디지털 사회 기반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의 각 부처에 이제 각 장관들의 정책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지털 전환을 담당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 또 이 디지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정책보좌관을 두겠다. 이런 준비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 일단 이재명 후보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 잘 하셨다. 좋은 내용이다. 예.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좀 더 나은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디지털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후보 인식이 이제 모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국민소득 5만 불, 국력 5위 이렇게 5 공약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약명을 베꼈다 이런 주장도 해요. 뭐 공약이라는 거는요. 네. 제가 보기에 뭐 특허나 뭐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병사 200만 원 공약 먼저 냈었거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했잖아요. 그거 뭐 뵙겠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오히려 박수 쳐주면 됩니다. 네. 내가 오히려 먼저 했고 당신들이 따라하는 거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 지수가 조금 출렁이긴 합니다만 3,000에서 3,2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도 한 32,000, 3,00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종합 뭐 순위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하드 파워라든지 소프트웨어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그건 기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네. 주가 지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듯이 약간 시장의 투명성을 좀 높이면 된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외국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 뭐 경제 사정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개인 소득이 올라가는 거 GNP나 뭐 GDP 올라가는 게 1인당 GNP나 GDP 올라가는 게 사실은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이제 총량 늘리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재작년보다 당연히 조금 줄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하락하다 보니까 33,000 갔다가 32,000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IMF 때 말고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우상향으로 결국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국가나 아니면 가정, 뭐 개인 이게 가계도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장소가 폐공장에서 카페로 탈바꿈한 이런 곳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일단 그곳이 이제 자동차 공장 또 그전에 아마 무슨 가발 공장인가 뭐 이런 것을 했다가 이제 사실상 문을 닫은 데를 실은 관광 명소로 젊은이들이 이제 탈바꿈 시킨 그런 장소라고 해요, 보면.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야겠다.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을 또 결정적으로 발전시켜야겠고, 이런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는 2030 지금 그 현장이 2030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 장소라고 예.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2030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를 대통령 후보로서 불어넣어야겠다.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국민소득 1인당 지금 5만 불을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지금 매년 우리가 GDP 성장률이 대체로 한 1.5에서 3% 안짝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형으로 이제 이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실은 GDP 5만 불을 만들기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의 역량이 올라가는 이 속도에 비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그래서 예. 생산 가능한 인구가 벌써 한 3년 전부터 지금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고 1인당 GDP를 높이고, 네. 사실 인구가 없으면 현장에서 소비할 사람도 없거든요, 보면. 그러면 골목 시장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인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문제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로 삼겠다. 이런 네.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요걸 오늘 핵심 메시지로 꼽아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부모 급여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씩. 그러니까 1인당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 하나가 출생을 하면 이제 부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예. 하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해서 이제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8만 원씩을 주면 1년에 50조가 지금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령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1년에 지금 2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20만 명, 한 18만 명 이 정도가 태어나고 있는데, 2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1년간 연간 소요 예산이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규모로서는 지금 충분히 감당 가능한 경제 규모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런 내용이 현재 지금 헝가리라든지 몇몇 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사실은 가령 뭐 자동차를 구매를 했다 이러면 뭐 2자녀, 3자녀 갖고 있는 이제 집에서는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걸 면제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출산 장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앞서 성장 쪽에 좀 방향을 옮긴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복지 쪽 얘기를 또 많이 한 근데 상황인데 인구 문제는 성장에도 지대한 연관이 있는 지대한 부분. 영향이 예. 있는 거다. 오늘 그 부모 급여 공약이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죠. 상초에 이제 윤석열 후보 아시겠지만 작은 정부 얘기하고 시장에 맡긴다 그러고 정부의 기능 축소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지출을 늘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비슷하게 그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수당 같은 경우는 약간 왼쪽으로 가는 형식이 되어 왔는데, 결국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작은 정부, 시장 경제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해 왔거든요. 무슨 뭐 기본소득 이익 아니면 재난지원금 얘기했을 때 매일 얘기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퍼주기 아니냐, 재원 어디 있냐, 맨날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그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나온 것 중에는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임대료 지원 부분이었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는 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거의 예. 3분의 1을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물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모르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예.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더라도 한 50조 이상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봤어요. 그럼 이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임대료
생각을 해보시죠.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다 한다 그러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거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돈을 예. 어디서 마련할지 그 네. 얘기를 좀 조금만 해주시면 제가 더 말씀. 짧게요. 짧게. 네,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소득으로 1년에 최소 50조를 쓰겠다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이거 지금 딱 대상을 한정해서 필요한 정책과 재원을 하는데 1년에 지금 2조 4천억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임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만 지금 적용되는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내에서 가령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저런 식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면 국가 전체가 거덜난다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이제 복지 혜택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앞으로도 구체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속보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화를 위해서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입니다. 자,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 전해드렸고요. 오늘 비전경쟁 본격화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얘기하고 있었는데 김병진 전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오늘 발표할 때 보니까 고개 흔드는 버릇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요새 이제 뭔가 좀 지지율도 좀 네. 빠졌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좀 환골탈태를 해야겠다. 네. 아마 그런 다짐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은 화면보다 아까 깜짝 놀랐는데 예. 거의 전혀 안 하시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보기 네. 참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 약속했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이 공약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재편하겠다 이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정 정도는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가족 문제 또 그다음에 양성 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정부가 수행해야 될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니까 그 역할을 어디선가는 지금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구 구조라든지 인구 문제가 네. 이게 노동과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문제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문제 이런 부분하고 모두가 지금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이 적정하게 측정하고 또 대책을 마련할 만한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윤석열 후보께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말씀하시죠.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가부 개편이 그동안의 핵심이 아니라 그동안 공약이었거든요. 예. 확대 개편하겠다. 어쨌든지 기능을 재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아동, 가족, 인구 문제를 현재 다루는 데가 물론 인구는 아닙니다만 아동,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다루는 데가 여가부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재편하겠다는 거거든요. 폐지라는 건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고 사실은 다른 부처로 각자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가부 폐지라는 기관을 없애겠다 이런. 근데 내용 다시 아닙니까? 이제 예. 다른 부처를 신설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그 여가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조금 더 개편해서 다른 부처를 만드는 간다는 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폐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보기엔 입장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입장은 뭐 성평등 가족부를 만든다는 거였는데 예. 이제 폐지로 갔다가 거기도 보면은 뭐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설 부처 만든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 아마 다시 원래 입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제가 예. 보기에는 이런 걸 가지고 폐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개편하겠다라고 하나씩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개편인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이제 7자로 적은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뭐 명칭을 네. 무슨 폐지라고 명명을 하든 개편이라고 명명을 하든 가족 문제, 양성 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인구 문제 이런 부분의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네. 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현근택 대표님께서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하시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런 핵심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으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 가지고 뭐 굳이 니들이 뭐 폐지인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을 했니 뭐 네. 그거는 논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싶어요. 선대위를 개편하고 나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 전에 개편 입장 다른 게 뭐냐 생각해 보겠다. 아니면 뭐 신설부처를 만든다는 얘기 나오다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는 폐지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솔직하게 예.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자극적으로 용어만 쓰시려고 그러고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용어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이후에 이제 젠더 문제가 다시 부상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멸공 공방도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이라 이게 흘러서 신세계 불매 운동까지 번진 상황인데 현근택 대변인께서도 동참을 하셨어요. 오늘 스타 땡땡 커피 안 드셨습니까? 뭐 저도 뭐 그 커피 오늘 안 먹었고요. 안 예. 먹었고 사실은 뭐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그 회사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네. 알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뭐 이게 선대위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근데 실제로 이분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 실제로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기업 오너 회장이고 그런 분이 또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걸 또 윤석열 후보가 어찌 보면 약간 뭐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저는 뭐 적절치 않다. 저 개인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정용진 부회장 어제 이제 멸공 언급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시 신세계 보이콧 이미지를 이제 공유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이제 멸공 논란이든 어쨌든 보이콧이든 너무 넘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 사실은 이게 약간의 뭐랄까 대선 과정에서 웃음을 주는 약간 유머러스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마트 가서 사실은 달걀하고 파가 어떻게 달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깨트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김우겸 의원의 참 이 아이디어 상상력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멸치콩 멸치하고 콩 멸공, 예, 멸콩. 멸치콩이 예. 멸공으로 해석되는 참 김우겸 의원님 대단하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근데 멸치와 콩은 이 멸공을 그 후보 스스로가 좀 의도하고 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그건 거기 지금 통조림도 사오셨고 네. 그 다음에 라면도 샀고 뭐 여러 가지 사셨어요. 그래서 굳이 무슨 멸치콩을 예.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뭐 후보의 의도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이 최소한 최근에 이제 외교 관계에서 저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최근 한 15년, 네. 20년 동안 너무 경제적으로 커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투자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가 많기는 하지만 예. 거기서 손해보고 기업 망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어떻게 보면 불법 카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16개 국가하고 국경을 마주치고 있는데 이 16개 국가 전부하고 지금 국경 분쟁이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힘이 커지면서 이 네. 국제 질서를 너무 깨뜨리고 힘이 없는 약한 국가에 대해서 너무 강압으로 누르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반중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스스로 전 세계의 국제 질서와 화합하는 뭔가 중국의 외교 네. 질서를 대외 질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중국 내부의 어떤 동의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뭐 오해라 그러는데 왜냐면 아시잖아요. 정영진 의원이 어떻게 된 건지. 시진핑 주석 사진 올렸다가 삭제당했다 그러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중국 지향하는 거 아니다. 아, 나는 아니다. 위쪽에 네. 있는 북한만 얘기하는 거다 얘기하면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멸공은 당연히 공산당을 멸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앞에 달파 부분이 사실은 AI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달파 멸공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현주 부회장이 했던 멸공과 그거에 추종하는 것이지 이걸 갑자기 그냥 재미로 했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인식했던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정영진 부회장이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는 신세계 그룹 뭐 고위 관계자, 뭐 신입관이라 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의 발로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 본인은 또 이 인스타에다가 그냥 이 지금 이런 보이콧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올렸거든요. 약간 예. 이제 국민들 당신 얼마나 해봐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약간 그런 조롱하는 의미도 있어 보여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경기 화성 야산에서 F5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잔해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장 영상이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공군이 전투기 상승 중에 추락을 했고 조종사 탈출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자, 앞서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자, 공군 F-5 이 전투기 한 대가 오늘 경기도 화성시 야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지금 잔해를 찾는 수색하는 이런 현장 화면을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악리안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2가 이륙해서 상승하던 중에 추락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추락한 전투기에는 조종사인 A대위 1명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A대위 상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장 잔해를 찾는 현장 화면이 지금 들어와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공군 관계자, 좀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이거 지금 확인 중이다 이렇게 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경기 화성 야산에 F-5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서 관련된 속보 그리고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렸고요. 다시 두 분과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젠더 이슈 그리고 멸공 논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갈등 봉합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불거졌고 그 이후에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여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이제 우리 후보의 메시지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금요일 조사는 포착 안 되겠지만은 저희도 당내 조사가 있는데 토요일 조사가 있습니다. 예. 토요일 하루간 진행한 조사에서는 상당한 반등세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내부 조사는 이틀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 비해서 1월 8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것까지 정도만 제가.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SNS에 이틀 걸렸다 이런 거 올리는 거 봐서는 그런 게 효과를 내서 지지율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 반작용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장이 그 젠더 이슈를 터뜨리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얘기를 일단 듣고 그것을 통합하는 쪽으로 그 대통령 후보는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재명 캠프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캠프의 최근의 젠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투기적 행태에 가깝고요. 네. 자, 지금 각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된 이런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걸 저희가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이준석 대표 자체 조사를 해보면은 윤 후보가 반등세를 보였고 20대에서 좀 변화가 나타난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기류 최근의 여론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각 대부분의 많은 여론조사에서 아마 20대 남성들 특히 20대에서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병사 200만 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선거 국면에서 뭐 갈라치기를 할 건지 아니면 통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의 영역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이런 영역이었거든요. 갈라치기, 남녀 간의 갈라치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걸 통해서 뭐 당대표도 됐었고 서울시장도 됐었기 때문에 그걸 시도할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하는 바였고요. 근데 뭐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과연 뭐 20대에서 젠더 갈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럼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해결하려고 들어갈 것인지 저희들은 좀 후자의 무게가 있다. 예. 그리고 정치는 또 그래야 된다. 그게 옳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젠더 이슈가 이제 장기적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지금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영악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거의 투기적 행태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유시민 작가님 말씀이시고요. 예. 뭐 민주당 쪽 정파를 대변하는 말씀이시니까 뭐 예. 크게 저희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이재명 후보께서도 제 기억으로는 한두 달 전쯤에 여성가족부를 뭐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병 봉급 200만 원 이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얘기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는 투기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를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예, 뭐 장기적인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최근 급등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질 때 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한테 안 가고 안철수 후보로 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권의 기류 변화도 좀 감지가 됩니다. 2017년 대선 때 등장한 아바타 단어,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소환되기도 했는데요. 박성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최근 기류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송영길 대표,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안 후보의 거부에도 구애의 손짓을 이어갔었죠. 하지만 민주당 이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안 후보가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망언 버금가는 더 큰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날선 비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라고 저격했는데요. 민주당이 굳이 아바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 장면 때문일 겁니다.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마의 15%를 돌파하자 견제를 시작했다는 분석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안철수에 대한 상승 기류가 보이자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들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답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 드루킹을 소환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나오고 있어서 속내가 복잡해 보이죠. 아바타를 넘어 드루킹까지 여론의 판도에 따라 대선 막바지 프레임 전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성원 앵커 리포트 듣고 오셨는데 최근 아바타가 자주 소환이 되는 이런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 아바타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토론하자.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뭐 여가부 폐지에 대한 토론 문제는요. 뭐 당대표들끼리 할 문제가 아니고 대선 후보끼리 하면 됩니다. 네.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이준석 아바타라고 한 얘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숙제를 계속 내주고 있잖아요. 물론 말로는 직접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마 이런 공약이 나온 거나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선대위에 뭐 확실히 결합한 건 아니지만 같이 하기로 하면서 나오는 걸로 봐서 이준석 대표가 시키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준석 아바타이냐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만약 토론을 하면 윤 후보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지난번 저희 시간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뭐 여성가족부 폐지 놓고 뭐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되죠, 뭐. 하면 된다. 네, 하면 되고 각자의 생각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그 각자의 생각이 100% 같지는 않을 테니까 국민들이 어느 생각을 선택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표심을 행사할 것인지 그건 선택을 받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주제 제한 없이 특히 이런 여성가족 폐지 문제도 당연히 토론의 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듣고 판단하면 국민들이 가장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 특보 단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몸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모든 잘못된 것은 전부 국민의 탓이라고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처럼 우리 야당이 의견이 아주 확실하게 일치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다시 의총을 지금 법사위 앞에 서 있습니다. 몇 명? 6명입니까? 6명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다만 이거를 좀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박주민 간사님 왜 상정을 안 시켜줍니까? 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한바기로 또 무혐의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재수사 이렇게 하게 되면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후에 확인해서는 답변하실 수 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휘가 확정이 되면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 상정에서 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우리 박주민 간사님도 그렇고 김만배 씨는 뭐라 그랬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시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에요. 맞죠? 이 발언에 따르면 충실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상황 자체가 달라져서 조금 차관님 방금 충실한 수사를 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웃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해체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척 불쾌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실실 웃어요? 웃깁니까? 아니, 실수 웃는 게 아닙니다. 웃겨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어디 여기 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말이지. 이상해. 네, 다음. 하늘은 쾌청해졌지만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속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 그 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과 영남 해안으로는 대형 산불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내일 아침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영하 3도, 광주는 2도로 예상됩니다. 매서운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